자, 그러면 이제 신라의 고분 부분을 이제 볼게요. 그 신라의 고분의 특징은 초기 때는 돌무지 덜렬 무덤이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덜렬 무덤은 적성 목각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평지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돌을 깔고 나무에 덜널이라는 것은 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안쪽 그 널은 간이죠. 간에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덜널은 각이죠. 네. 그래서 각에는 부자품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거기에 이제 돌을 이제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에는 봉투를 이렇게 씌우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사진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작은 무덤 같은데 되게 커요. 예, 그래서 한 200m, 100m 정도? 그래갖고 이게 원천적으로 이거는 도굴이 어려워. 왜냐면 무덤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한번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한번 발굴한다고 포크레인까지 다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파면 날이 새는 거야. 발견되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도굴이 불가능한 무덤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 무덤의 특징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벽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오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가 존재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천마도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장리야, 장리. 그래갖고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의 비상 있죠. 말의 비상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 그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기린의 모습이다. 근데 뭐 기린 같지 않는데 왜 기린이냐 했더니 그 기린은 우리가 목이 큰 기린 말고 정통시대 때 이제 상상의 동물이 있어요. 유니콘처럼 이렇게 뿔이 있고 그런 모습이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거 쓰라고 나온 건 쓰진 않았고 보통 천마도 하니까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리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을 탈 때 물을 튀기잖아. 물 튀기 위해서 바닥에 이제 같이 이제 등잔 밑에 이렇게 밑에 이제 발 가리개 정도 이렇게 되는 그걸 장리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무덤 형태가 이제 한강총에 있어요. 한강총은 이제 금강과 방주차가 발견됐는데 이게 네모난 무덤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쌍분으로 돼 있어. 그래서 남자 무덤과 여자 무덤이 있는데 남자 무덤에서는 되게 이제 금동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 무덤에는 금간, 방주차가 나와요. 그래서 방주차가 나왔으니까 여자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남자는 금동관인데 여자는 금간이야. 신분적으로 어느 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더 신분이 높죠. 예, 그래서 좀 특이한 무덤이다. 그래서 네모난 계통의 무덤이 네모난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호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에 호호명이 발견됐죠. 호호가 청동기 제기 호호가 있는데 거기에 뒤에 명문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때 돌무지 덜널 무덤은 4세기에서 6세기 때까지 미총왕부터 해갖고 지증왕 때까지 무덤 형태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묻혔던 무덤이 아니라요. 적어도 김씨 계열의 왕조 무덤이 묻혔던 계열인데 이 적성목각본이 갑자기 등장했어. 그러니까 보통 무덤이 하면 중간 단계나 전 단계 무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외부 세력이 와서 만든 무덤이다. 그래서 김씨 세력을 외부 집단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홍로계통의 무덤하고 연관시켜서 김씨 집단은 홍로계통에서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7세기 넘어가면서 이 무덤 규모가 이제 작아지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고구려 백제 양식대로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해요. 네, 7세기 이후부터는 동신라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하고 무덤 규모가 불교 사상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갖고 언제는 작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무덤의 좀 특징을 보면 화장식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보면 문무왕이 죽을 때 자기가 화장을 했죠. 능지탑이 나왔어요. 화장하는 탑이 능지탑이 이제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했던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의 회중록 이렇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고구려 백제 영향 굴식 돌방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모지의 특징을 보면 호석이 있고
둘레돌이죠. 그 다음 둘레돌에 12지 이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무상이 같이 있죠. 그 다음에 돌사장 배치. 이거는 오늘날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양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통일신라 양식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양식으로 연결됐는데, 다만 이제 그 호석이 없어졌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구식 돌방무덤 형태로 해갖고 만들어졌는데, 그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 돌방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해격을 만들어, 해격. 그래서 해격을 다져가지고 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해격묘가 콘크리트 묘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온페르트가 그 흥성대군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게 뭐냐면 그 다음 양반들은 해격묘를 만들었어요. 종친세력들은. 그러니까 이제 파헤치다가 해격을 깨려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계속 깨려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밝았어. 들켜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것은 기본 로제는 그 당시 그 고려나 조선으로 넘어간다. 호석을 제외하고는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예전에 한번 무덤 형태가 나왔던 것이 흥동왕릉이야. 흥동왕릉. 그래서 이제 흥동왕릉은 그 제일 큰 무덤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때 무덤 중에. 그 흥동왕릉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기출군거 1089페이지 펴보세요. 아, 1089페이지인가? 아, 내 잘못 적어놓은 거다. 1084페이지다. 예. 자, 거기에 보면, 흥동왕릉이, 주 175번이 있거든요? 역대 그 왕릉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왕릉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왕비와 합장한 걸로 되어 있고, 봉군의 규모가 비교적 큰 거죠. 그래서 그 봉군 밑에 판석을 세워 둘레돌, 호석을 잇고, 그 다음에 판석과 판석 사이에는 탕조를 세우고 판석을 고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상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둘레돌 주변에 방사형 방석을 깔고 난간을 따라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고요. 한 상씩. 예, 그런 것들인데 전형적인 뭐냐면 그 통일신라 묘제 형태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동왕릉의 무덤을 이제 본땄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완성하고. 그래서 요거 성동왕릉 무덤 형태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 통일신라 시대의 무덤의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호석, 12지상, 그 다음에 문모석상, 돌사자 배치,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예. 자, 그러면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도서 419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신라의 고분이 있죠. 신라의 고분 한번 읽어볼까요? 뜨거운 분. 신라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이래로 긴 네모꼴의 돌덜널 무덤이 전통이었으나 상류층에서는 상자형 돌방 무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전통이 발전하여 이름묘인 돌무지 덜널 무덤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지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돌을 깔고 나무로 덜널을 구축한 다음 그 안에 널을 넣고 넷돌로 나무 덜널을 덮고 다시 봉토를 씌웠으며 봉토 주위에는 낮은 둘레돌을 돌렸다. 이들은 내무랑에서 증왕까지 마르간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무덤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돌무지 덜널 무덤은 점차 줄어들었고 6세기 말에는 고구려 백제식의 돌방 무덤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름묘에서 합장묘로 전환을 뜻한다. 통일기에는 돌방 무덤이 전국에 걸쳐 퍼져 일반화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돌무지 덜널 무덤은 특수한 시기에 나타난 무덤 형태야. 그리고 저 경주에 어디에 있죠? 대릉원에 있죠. 대릉원에.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이제 다 끝났고, 그 천지의교육 42페이지, 43페이지 가보면 이제 그 보는 게 아니라 벽화 같은 게 있어요. 그냥 참고 보세요.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탑을 보죠. 탑. 탑도 가끔씩 나와. 한두 문제 나왔나? 예. 근데 그 탑을 이제 보면요.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목탑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지금 현존하지 않아요.
다 불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뭐냐면 현존하는 뭐냐면 최고 오래된 탑이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죠. 예, 미륵사 건립할 때 이제 만드는데 미륵사라는 곳은 이제 그 무왕 때 만들었죠. 무왕 때 한번 익산으로 천도하려는 그 계획을 가져오면서 미륵사를 만드는데 미륵사지 석탑은 그게 이제 중앙탑이 있고요, 서탑이 있고 동탑이 있어. 그래서 중앙탑은 목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없어졌고, 동탑도 서탑은 그 석탑이죠. 예. 근데 동탑은 없어지고 석탑도 거의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걸 콘크리트 그거 이제 발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뭐 뒤에 뒷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최첨단 공법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해체돼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륵사지가 보면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서탑이 있고 동탑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후대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별 의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의미는 뭐냐면 목탑에서 뭘로? 석탑으로 나오는 가독 양식이죠. 그래서 재질은 석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양식 형태는 목탑이에요. 목탑. 네. 그래갖고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강으로 만들죠, 탑을요. 일본은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전탑에서 벽돌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는데요. 이 5층 석탑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무슨 양식이냐면 석탑 양식이에요. 근데 약간의 목탑 양식이 가미된 거야. 이건요. 그래갖고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평제탑이다 불렸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나라 소정방이 뭐냐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기념비 세우기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에다가 탑에다가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했다. 그래갖고 써놨는데 예전에 평제탑이라고 불렸어.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고쳐진 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비상교육에서 찾아볼게요. 비상교육 42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죠. 네, 이 명칭 기억을 해두시고, 기본적으로 이 탑은 무슨 탑이라고요? 석탑 양식이에요. 근데 약간의 목탑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 끝에 뭐냐면 올라가 있죠. 이게 탑의 끝부분이 약간 올라가 있어. 이게 목탑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 부여에 위치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현재 남아있는 2기의 백제 석탑군에 하는데, 거기에 1층 특신면에 당해장수 소정방이 백제 정벌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라고 적혔냐면 대당 백제국 비문, 그러니까 백제국을 평정하고 세운 비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한때는 무슨 탑이라고 불렸냐면 평제탑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절도 발굴 과정에서 정리사라는 글귀가 새겨진 기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을 고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라를 좀 보면 신라에서는 항공사 구축 목탑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항공사 구축 목탑은 누가 세웠죠? 성동여왕이. 그래서 성동여왕이 너도 여자냐? 당태종이니까 나도 여자다 하면서 한기로운 사탑을 만들었죠. 분황사 모준석탑이죠. 모준석탑은 어떤 항공사 구축 목탑이 아니라 분황사요. 예. 분황사 모준석탑의 특징은 뭐냐면 모준이라는 건 뭐죠? 벽돌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벽돌 모양으로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거야. 원래 돌인데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야. 그래서 모존이라고 한 거죠. 예. 그 다음 항공사 구축 목탑은
이거는 이제 진흥왕 때 만든 건데, 한용사는 진흥왕 때 만들었고, 목탑은 성덕왕 때 만든 거죠. 이게 몇 미터라고 이제 보면 거의 80m, 90m. 되게 큰 탑이에요. 예. 그래갖고 각 층마다 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나중에 백제에 복속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 구축 목탑인데 이게 이제 고려까지 있다가 언제 불타 없어졌어요. 그 몽골족들이 공격해갖고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캠프파이어 했다고 뭐 하고 했는데 별로 좋은 톤은 아닌 것 같아. 문화재를 그렇게 소실했는데 그렇게 시야시켜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식이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누군지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예. 자, 하여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삼층석탑이 유행하죠. 그래서 가문사지 삼층석탑. 이 가문사지 삼층석탑은 허국신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국사 보면 석가탑, 가로탑, 이것도 삼층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좀 특징이 뭐냐면, 삼층석탑에도 약간 벗어난 양식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정예사지 13층 석탑이에요. 그리고 요거 정예사지 13층 석탑은 3층 석탑 양식에서 좀 벗어난 거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라화대에서는 볼 건 없어요. 저도 신라화대에서는 뭐가 나오면 승탑이 나와, 승탑. 물론 소백산맥 이남 지역은 아직 교정세역이 이제 간섭한 지역이기 때문에 삼층석탑이 나오는데 되게 승탑, 승탑은 부도죠. 이 부도, 선정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때 예전에 어저께 나올 때는 그 부도를 쭉 나열해 놓고는 그 부도를 순서대로 시계선을 만든 데로 쓰시오. 누가 써? 그래서 나중에 사진, 오지선답이니까 찍을 수 있어도 그 제대로 알고 쓴 사람도 없겠죠.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 팔각 궁춘석탑이 유명해요. 이 월정사 팔각 궁춘석탑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경층사 10층 석탑. 자, 경층사 10층 석탑 원의 영향, 특히 남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단이 내면이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갖고 이 기단이 내면이 돌출된 부분이 그 당시 이제 남아교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경층사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것이 조선시대 때 원광사시 10층 석탑이야. 그 경층사 10층 석탑은 어디에 있죠, 지금? 국립박물관 있잖아요. 중앙국립박물관에 보면 있죠. 거기에 사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좀 탑이지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도서 421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삼국의 석탑 부분이 있죠. 예, 삼국의 석탑 부분. 그래서 이제 요거인데, 삼국의 석탑 부분에서 이제 내용은, 있는데, 이걸 뭐 다 읽기는 좀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나왔던 것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단락만 읽죠. 한국은 붙어가지고,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까지요. 예.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는 만큼 석탑이 발달하였다. 삼국은 무료를 수용하면서 탑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의 석탑은 전해지는 것이었고 목탑터가 남아있어 고구려의 탑이 주로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의 석탑으로는 미륵사지탑과 정림사지탑이 남아있는데 미륵사지탑은 목탑의 세부 양식을 그대로 따다가 만든 목탑 양식의 석탑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백제 석탑을 대표하는 정림사지탑은 기단이 낮고 좁아 안정감은 부족하지만 옥계석을 판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준다. 삼국시대 신라의 탑으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든 석탑인 분황사탑이 남아있다. 원래는 7층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있다. 삼국 시기의 탑은 목탑, 석탑, 오전탑 등 재료에 있어서도 다양하며
모양이 있어서도 삼국이 각기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예. 자, 그 다음 불상을 보죠. 불상. 자, 삼국시대 불상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미륵방가 사유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륵방가 사유상은 미륵보살은 미래 부처죠. 그때 이제 그 부처로서 태어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해진 보살인데 도솔청에서 이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진과 사색을 매진하는 모습을 앉은 자세를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그 방가사유상은 삼국이 모두 제작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일본에 영향을 주죠. 일본에. 그래서 그 일본에 목제방가사유상이 있어. 목제방가사유상. 그러니까 청동을 만든 게 아니라 목제방가사유인데 이거 국보 1호죠.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거. 예전에는 이제 백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신라에 영향을 받는 신라. 이게 이제 그 하타시 가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하타시 가문. 하타시가 어디에 건너온 가문이죠? 신라죠. 그래서 신라의 그 미륵방가사유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제설도 있긴 있는데 백제설 소수설이야. 그래서 신라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석고담이 있죠. 석고담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석고담하고 이제 그 불국사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도서에 이제 420페이지, 421페이지 있는데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국의 대표적 유적지가 쭉 있는데 그 한번 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 중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 고구려에 보면 영가 7년명 금동 여대 입상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가 7년명이라는 것은 영가는 뭐의 연호죠? 전진의 연호예요. 그래서 전진 7년에 명이 새겨진 금동 여대 입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한번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산존마에 3존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그 칠지도하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이름 정도만. 예. 그 다음에 고대 과학기술 부분인데 이 고대 과학기술 부분에 그 제 교과서에 많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교과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미래엔 그 52페이지 펴보세요. 자, 52페이지에 잠깐 이게 미디어 맞나? 이게 잠깐만요. 54페이지. 54페이지. 5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과학기술을 할 때. 삼국은 천체와 천문 현상이 농경이나 왕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이를 관측하였다. 삼국사기에 실린 일식, 월식, 해성 출현, 기상이변 등에 대한 많은 관측 기록은 매우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구려의 고분격화 속 별자리도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천문학의 발달과 함께 역법과 수학 지식도 축적되었다. 역법은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수학 지식은 고분이나 탑 등의 건축에 널리 활용되었다. 이 밖에 금속 기술도 발달하여 단단한 철제 농기구나 무기, 섬세한 금속 공예품도 많이 제작되었다. 성덕대왕 신종은 금속 주조 기술의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통일신라에서는 불교 문화가 융성하면서 불경을 인쇄할 수 있는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였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태 다란이경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그 종이는 지금까지 보관될 만큼 품질이 뛰어나다. 신라의 종이는 희고 질겨서 당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신라의 종이는 뭘로 만들었죠? 당나무로 만들었죠. 거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삼국이 천문학이 발달됐는데 특히 고구려의 천문학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해요. 고구려 천문학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모준님 청정에 보면 천문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의 천문도가 어디에 또 반영됐냐면
조선시대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반영됐죠. 이건 이제 평양성에서 고구려 천문도를 발견했죠.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약간 수정해서 만든 것이 청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그래서 이게 태조 때 만드는데 이때 조선이 딱 개국할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명을 받아갖고 개국했다. 그러니까 때마침 뭐가 발견된 거야? 열차, 그 청상도, 하늘의 지도가 발견된다. 그러면 조선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 일식, 월식, 해성추정 보면 거의 오늘날 시문의 시험을 돌려보면 거의 90%가 맞다고요. 예. 삼국사기가 김부식이 맞힌 건 아니고, 그 예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삼국시대의 어떤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걸 알 수 있죠. 천문학은 왜 필요하죠? 일단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데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 파악에서 절기를 알잖아. 그럼 절기를 알면 농경생활을 알 수 있는 거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고 그 절기를 하늘의 어떤 것을 별자리 이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농경생활 할 때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이 농경생활 할 때 천문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천문학이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삼국의 그 1번 절파 과정이 있는데 요게 그 책마다 좀 약간 비중 있게 다루긴 다루는데 임용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 보면 되죠. 근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비상경 57페이지 보세요. 한번 개관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부분이 있죠. 그 어디에가 어떻게 영향을 줬고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일찍부터 삼국과 가야는 외의 선진 문화를 전해주어 일본 고대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는 삼국 중에서 일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직기는 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으며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가르쳤다. 노리사측에는 불경과 불상을 전하며 불교를 보급하였다. 이러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고려사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과 호려사의 백제 관원상 등이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천문박사 그리고 화가 공예기술자 등이 외에 건너왔는데 이들에 의하여 목탑이 세워지고 백제 가람 양식이 발달하였다. 자, 그래서 백제가 그 일본에 크게 영향을 줬고 백제 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제 철제 기술이 일본에 들어가. 그래서 일본은 예전까지 철제 기술을 못 만들었어, 철제를. 그래서 한반도에서 구입해왔는데 요때부터 5세기 후반 때부터 백제 기술에 영향받아서 철제 무기를 만들죠. 그다음 고노사의 미륵방가 사유상인데 이게 국보이던데 이거 잘못을 설명한 게 뭐냐면 요거는 그 백제 문화가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일본 문화, 신라 문화, 하타시 영향이에요. 고노사 자체가. 고노사가 그 하타시 그 원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자, 가람양식은 뭐죠? 가람양식은 그 사찰 양식을 말하죠. 금당이 어떻게 있고 그 탑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다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고구려에서는 7세기 초에 담쟁이 외에 종이와 먹을 제조하는 법을 전하였고 호려사 금당의 벽화를 남겼다. 고구려의 영향력은 다카마스 고분 벽화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가 유사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라는 배 만드는 조선술과 뚝을 쌓는 축제술을 전해주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하여 일본 전통 도자기의 모태가 된 세키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삼국의 문화는 6세기경 야마토 정권 성립과 7세기경 나라 지방에 발달한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어떤 문화의 영향이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그 도대인들이 삼국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백제 계통의 불교 문화가 영향을 줬고 일본의 무슨 문화를 영향을 줬죠?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그 후반 때는 학고 문화. 학고 문화는 신라 계통의 어떤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아스카 문화와 학고 문화는 일본사 할 때 이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그 지도서 423페이지에 아스카와 학고 문화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아스카 문화가 있고 학고 문화가 있죠. 이 아스카 문화는 그 백제계 불교 문화야. 그래서 이제 아스카 이름을 따서 아스카 문화라고 이제 했는데, 그 소토코테자하고 이제 관련된 문화죠. 학고는 통일신라의 문화원의 영향을 받아서 7세기 후반 때 등장한 문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덴포 문화의 가도기, 그 앞에 이제 뒤에 이제 나더 시대의 덴포 문화가 있거든요. 가도기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신라부터 율령 정치를 전국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이제 학고 시대죠. 예. 그래서 이제 아스카 문화, 학고 문화 한번 읽어보죠. 율령국가의 토전을 닫고 불교 문화의 토착화를 시작한 쇼토쿠테자 시대의 문화를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아스카의 이름을 따서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쇼토쿠테자는 한반도의 불교 문화를 수용하여 고대 왕권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는 불교를 장려하고 대륙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사원 건축, 불상 조각, 회화, 공예 등이 크게 발달하여 일본 불교 미술의 기초를 다졌다. 이 학고 문화도 통일신라 문화의 영향으로 7세기 후반기에 일어난 일본의 고대 문화이다. 학고 문화는 삼국 문화의 영향으로 일어난 덴포 문화의 과도기에 일어난 것으로 특히 불상, 가람배치, 타파와 율령 및 정치 제도에서 신라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약사사의 삼중탑과 약사 삼존상, 성관음상 등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대사 내용 좀 했고,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아까 좀 못 풀었던 걸 이제 중심으로 이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인데, 09년의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이게. 이거는 이제 어디를 모사한 거냐면, 고구려 두 번째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죠. 국내성. 그 지역을 통고 지방지역이라고 하는데, 지방지역에 이제 그것을, 관련된 거야. 보통 이제 그 고대시대 때는 특징이 뭐냐면, 강을 끼고 뭐냐면 수도가 만들어져. 왜냐면 강을 끼어야지만, 전국 각지에서 물류, 소통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지금은 무덤을 만들면 뭐 화장터 만들고 무덤 만든 다음에 막 들고 일어나잖아. 허무시설이라고. 근데 특이하게 그때는 그 백제 고구려 신라나 자기 왕실에 보면 사람이 같이 사는데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성 부근에 무덤을 이렇게 조성을 했던 게 특징이거든요. 고대시대 때. 그래갖고 여러 그 무덤군이 있는데 뭐 그게 되게 많아요. 무덤군을 제가 그 분석에다 다 적어놨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거기 이제 내용만 좀 파악하면 되죠. 이게 기출근거가 이제 어디 있냐면 1081페이지 피면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81페이지. 자, 1081페이지 가는 어디냐면 한도산성이야. 한도산성. 그 다음에 나는 국내성이야. 보통 이제 그 고구려의 성의 형태는 뭐 백제도 그렇겠지만 대개 보면 평저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 평저성이 있다가 정치초도는 어디로 가죠? 산성 올라가. 그래서 평저성이 있는 뭐냐면 곡물과 곡식 다 가지고 오고 다 불을 지른 다음에 청야 전수한 다음에 한도산성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집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한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평양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양으로 갈 때는 똑같이 평저성과 산성치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평저성은 뭐죠? 거기 이제 교과서로 나왔지만 안악궁성이 있어요. 안악궁. 그 다음에 산성은 대성산성.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말했지만 막 불타고 없어지고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짓고 하니까 안 되겠다. 평화할 때 밑에 지역에 장항성을 만들죠. 오늘날 평양성. 평양성은 중성, 내성,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성 집단이 다 궁궐과 민가를 다시 도시 전체를 감싸는 나성 형태로 띄고 있죠. 근데 나성 형태는 고구려 정통적인 성곽 형태는 아니에요. 예. 그 나성 형태는 나중에 조선시대 읍성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한도산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리왕 때 국내성을 쏠천하면서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성 가까운 산에 축적된 포곡식 산성이 그 한동산성이고 이걸 또 위남한성이라고 이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그 비문이 이제 보이는데, 비문이 보이는데 그 다 비문이 그 앞에 아니 다는 이제 뭐냐면 그 무덤이야 무덤. 이게 무덤이래요. 그리고 나가 비문이죠.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그 나는 뭐죠? 일단 나를 보면 강계도 대왕비죠. 이건 확실하죠. 강계도 대왕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태왕릉이야. 태왕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는 뭐냐면 모두는 모지명이에요. 모두 모지명. 그 모지는 모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 다나 다 했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는 주목집단이 부여부터 이조에 처음 자리 잡은 곳이다. 이거는 아니죠. 어디죠? 한인지역이죠. 한인지역인데 온효산성이라고 하죠. 온효산성.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를 손오부의 근거지로 보고 있어요. 국내성은 계로부의 근거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천도한 이유를 국내에서 천도한 이유를 남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 압박하기 위한 거다. 그럼 틀렸죠. 이거는 평양성이죠. 평양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양지역이죠. 평양성이 아니라 그 당시에 평양이라고 안 불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돌무지 무덤으로 모욕으로 명문 자료가 발견됐다. 돌무지 무덤 개통이죠. 돌무지 돌식 돌방 무덤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명문 자료로서는 전돌에 그 있죠. 전돌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잠깐 이제 그 1081페이지에 82페이지 넘어가면 잠깐 보면요. 자, 명문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당이 발견돼 있고요. 거기에 작은 사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돌무지 무덤 제 위층에 사당을 뒀어요. 근데 사당이 무너지잖아. 무너지면서 이제 마당하고 그 전돌이 이제 있는데 그 전돌에 원하컨대 태왕릉을 안전하게 하소서 라는 명칭이 있죠. 태왕릉이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고요. 그래갖고 요걸 태왕릉이라고 한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인데 나는 강개토대왕비인데 자 위나라 고구려 침입을 격퇴한 내용을 적혀있다. 위에 고구려 침입을 격퇴한 내용이 있다. 자 위에 고구려의 침입을 격퇴한 내용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강개토대왕비? 없죠. 이거는 5세기 때 그 내용인데 이거는 예전에 이거 누가 쳐들어왔어요? 각구겸이 쳐들어왔죠. 각구 그 전의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물론 이제 그 지문하고 맞진 않지만 관련된 걸 찾자면 각구겸 기념비예요. 각구겸이 이제 위나라 국내성을 점령하고 나서 동청왕 때죠.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고구려 기항하고 고구려 다시 국내를 차지하고는 부셨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편만 남아있어. 파편만. 그래서 굳이 그 관련된 것들을 찾으자면 위가 고구려 국내를 점령하고 세운 각국은 기념비하고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는 이제 아까 모두는 묘지명이죠. 돌방보동과 관련 인물에 관한 묵서와 생전의 그림 벽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문청 모두는 묘지명은 그 돌방무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돌방무덤.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모두 집안에 어떤 가계도가 쭉 있는데 그 그림 벽화가 없어. 특이하게.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다. 그 묵서명은 있는데 그림의 벽화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모두 총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디 있냐면 1082페이지에 있죠. 그 위에는 거기에 아는 각국은 기념비고 그 모든 묘지명이 있는데 그 글씨는 해설체로 됐고 행설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묘지명은 고구려 천하관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는 그 이상하게 그림 벽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림 벽화가 없는 건 구식돌방무덤에 또 하나 있죠. 어디죠? 문영왕릉 있잖아. 문영왕릉. 문영왕릉은 그 돌방 무덤은 아니지만 전실 분이지만 방인데도 불구하고
벽화가 없잖아요. 예. 그럼 한번 이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모두 총이요. 1935년 11월 중국 지린선 지안현 하양 어두에 있는 고분에서 발견되었다. 이 고분은 널방과 앞방 및 널길로 되어 있는 두방 무덤이다. 묘지는 앞방에서 널방으로 들어가는 두방 통로가 무덤이 아니라 돌방 무덤인데 옥인 것 같아요. 제가 친게 아니에요. 이거 뺏겼어요 저도. 네. 돌방 무덤이다. 묘지는 앞방에서 널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달려 있는 앞방의 북벽 위에 묵서로 쓰여져 있다. 이 묘지를 참고로 묵서라는 것은 그 앞에다가 벽면에다 쓴 거거든요. 묵으로. 그 묵서가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안악삼호본이 있어. 그래서 안악삼호본의 그 묵서명을 가지고 해석 여지가 있어갖고 이걸 동수묘지다 아니면 막는건 무덤이다 이렇게 설이 많은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이 묘지를 해독하여 묘의 주인공인 모두루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묘지는 가로, 세로 선을 긋고 그 안에 세로 10자씩 약 80횡으로 모두 800여 자를 썼다. 이는 광기토대와 비문 다음으로 긴 글이다. 그 시체는 해서이면서도 행서의 필치가 담겨있고 자에게 발랄한 기운이 넘쳐 고려인의 물을 숭상하는 기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글자가 많이 지어져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약 250자 정도이다. 묘지명에 따르면 모두루의 선조가 북부여로부터 동명성왕과 함께 내려왔으며 4세기 초에 모두루의 조상 대영 염모가 크게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모두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등이 대영이었음도 알 수 있다. 모두루는 광개토대왕 때 조상의 공덕으로 왕의 은혜를 받아 동명상왕과 모두루 일족이 출신지인 북부여의 수사로 파견되었다. 그 뒤 임주에서 광개토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슬퍼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 묘지명은 광개토대왕 이후인 장수왕 때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두루 묘지는 고구려의 지배 방식, 강력 등을 연구하는데 광개토왕비와 함께 규정한 자료로 평가된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죠. 이 10번 문제도 고대시대 때 특히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 비문이나 이제 유적지 관련 내용인데요. 자, 다음은 답사 일정의 정리한 글이다.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기획은 옥산서원이 나오는데 옥산서원은 누굴 모시는 서원이죠? 이현정. 그 이현정의 서적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셨던 건데 특히 옥산서원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도 나왔지만 김보식의 삼국사기 그가 판이 버전됐는데 이 삼국사기 판이 중종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중종 때 만들어진 판이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판이야. 물론 예전 판도 있었겠지만 다 없어지고 중종의 오래된 판이 삼국사기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6세기 후반에 인쇄가는 삼국유사 전지 보관됐다. 아니죠. 삼국사기죠. 근데 주의할 것은 가만히 삼국유사도 많이 안 맞아. 이현정은 서원이죠. 유교서원 이제 조선 성리학 때 불교를 배척했던 시대에 이전이 그때 승려가 썼던 삼국유사를 보관했겠어요? 보관 안 했겠죠.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정해상지 17층 석탑 있는데 정해상지 17층 석탑은 예전에 얘기했던 통일신라 말기 때 만든 다층 다각탑인데 이게 이제 원래 그 신라시대 때 3층 탑인데 약간 예의적인 탑이에요. 요건요. 자, 고려기 때 원나라 양식을 받아서 만든 다층 다각탑이다. 그건 어떤 거죠? 경층사 10층 석탑이죠. 예. 경층사 10층 석탑. 이거 한국사 능력 검증에 사진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봐두실 필요 있고. 이게 기출 근거 1084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각자 보세요. 시간 되실 때. 자, 그 다음에 뒤끝을 보면 흥동왕 등이 있죠. 자, 흥동왕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무인성이 배치되고 봉분의 병풍선과 12지상이 조각됐다. 그러니까 호석이 좀 있고 그 안에 12지상이 조각됐다는데 요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통일신라의 묘제의 특징 한 두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여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얼을 볼 냉수입인데 재물의 기속을 둘러싸고 왕경인들 사이에 분쟁을 대한 척연을 담고 있다. 그 냉수입이는 이제 뭐와 관련되면 울진 냉수입이는 뭐냐면 지방인들의 울진은 영일 지방이죠. 제가 맞았어요. 지방인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 대한 척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일 지방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물지왕 또는 지지왕이 와가지고 처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수의 비문은 사회적 가치가 높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갈문왕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제 형성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죠. 지방민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흥성리비인데, 흥성리비는 그 중성리비예요. 중성리비. 그래서 버프왕 때, 버프왕 때에 반포된 율령에 의거해서 죄를 범한 지방민들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울진 봉평비야. 제가 잠깐 착각했던 지역인데, 그 영일 냉수입이고, 이건 울진 봉평비. 버프왕 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중성리비하고 다르죠. 흥성리비하고. 그 중성리비는 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오래된 비문이야. 예전에는 영일 냉수입이가 제일 오래된 비문이었는데 여기 깨졌어. 그래서 그 관련된 근거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1085페이지 1085페이지 주 177편 7번 보자.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시험하고 관련이 없는데 되게 신라 비문들은 방역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못났어. 못생겼어. 근데 잠깐 이제 좀 보면 뒤에 그 울진 봉평비 있죠. 근데 이 울진 봉평비는 신라의 비문하고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어디하고 비문하고 비슷하냐면 고구려 비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강개도대왕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신라가 이 울진 지역이 고구려 영토였다가 신라 영토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 비를 만들었는데 그때 신라가 점령하고 비문을 만든 기술자를 불려가지고 비문 만드는데 비문 기술자가 예전에 고구려 비문을 계속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구려 비문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신라의 비문 형태는 이게 못생긴 형태.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신라가 그만큼 소박하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요즘에서. 자, 하여튼 그 내용이 중성리 비문인데요. 그 중성리 비문의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중성리비가 지금 포항 흥해 지역에 당시에 그 발생한 모종의 소송에 대해서 신라 정부가 관여해서 결정한 건데 이거는 왕이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관리들이 와서 판결한 것들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건립 시기가 이제 그 볼 때 그 영일 냉수입에 흡사하다는 설도 있는데 대부분 앞섰다는 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초의 신라 비문이다. 현존하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흥성리 비문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이름이 나중에 중성리비로 바뀌었대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죠. 11번. 자, 삼국의 예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삼국은 모두 금동 미륵 방가사령을 보살 방가사령을 만들었다. 맞죠? 예. 1번. 그 다음에 무효청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가 있다. 예. 무효청은 이제 5세기에서 6세기 이제 나오는데 거기는 사신도가 없어요. 사신도가 없고 그 사냥 그림이 있어. 사냥 그림. 사신도는 되게 이제 뭐냐면 그 6세기에서 7세기 때 그 사신도가 나오는데 그 사신도에서 대표적인 쌍용총 같은 거 있죠. 쌍용총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천마총에는 천마도라는 세련된 벽화가 있다. 틀렸죠? 천마총은 돌무지 덜렬 무덤이기 때문에 벽화가 존재하지 않죠. 구조상. 그래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예전에 말했죠. 장리로서 이제 뭐냐면 그 흙탕물을 튀는 걸 막기 위한 이게 발판. 그것을 발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을 보면 정리사지 5층 탑은 목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요거 틀렸어요. 기본적으로 정리사지 5층 탑은 석탑 형식이에요. 근데 약간의 뭐 형식이 가미돼 있죠? 목탑 형식이 가미돼 있죠. 그리고 목탑 형식이 취하고 있는 것은 그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죠. 재질은 석탑이지만 종전의 목탑 양식을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럼 목탑 양식이 뭐냐?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기니까 제가 아마 거기 적어놨을 것 같은데 기출분석편에 거기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고대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예.
그리고 고대사가 편이 좀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세사인데 고려사인데 고려사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요. 예, 별로 볼 게 없어.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오늘 끝났고 내일은 중세사 편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